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입원 직전에는 산소호흡기를 껴야 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대법관 지명식에 참석했던 상원의원들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상원의회 일정이 2주간 중단됐습니다. 오는 8일로 예정됐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도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가 예고된 광화문은 봉쇄한 데 반해 놀이공원에는 인파가 몰려 방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한글날 집회에 대해 정부는 원천 금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나흘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버스와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한 트럼프 대통령의 병세가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원 직전만 해도 산소 호흡기를 써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호전됐다고 합니다. 트럼프 자신도 이렇게 차려입고 나와서 몸 상태가 나아졌다고 알렸습니다. 먼저 박소영 기자가 트럼프의 건강 상태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영상입니다. 탁자에 앉아 몸 상태를 설명합니다. I came here, wasn't feeling so well. I feel much better now. 앞으로 며칠이 중요할 것이라면서도 퇴원을 자신합니다. I'll be back. I think I'll be back soon. And I look forward to finishing up the campaign the way it was started and the way we've been doing. 경기부양한 처리를 서둘러 달라는 트윗도 함께 올렸습니다. 자신이 건재하다는 걸 보이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입원 직전 상태가 아주 나빴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호흡에 문제가 있었고 혈중 산소 수치가 떨어져 산소호흡기를 껴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신체 지표가 아주 우려스러웠다며 확실하게 회복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의료진은 렘데시비르를 한 번 더 투약한 것 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산소호흡기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Has he ever been on supplemental oxygen? Right now he is not on I understand. oxygen. I know you keep saying That's right now, but should we read into the fact that he had been previously? Yesterday and today he was not on oxygen. 외신들은 앞으로 48시간이 회복을 가늠할 고비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분석해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에도 중대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대선은 경합주 10여 곳의 판세가 결정적인데 트럼프 확진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최우정 기자입니다. 대표 격전지 6곳 가운데 2곳을 조사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선 바이든이 49%로 트럼프보다 7%포인트 높았는데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 플로리다에서도 바이든이 오차 범위 내에서 5%포인트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첫 TV 토론 이전 트럼프의 확진 판정 이전과 비교해 지지율의 차이가 없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응답자의 42%는 TV 토론의 승자를 꼽지 않았습니다. Honestly, this is a very painful response. I don't think either of them won. It was crazy. I don't think either one of them respected the other one. 조사엔 트럼프의 확진 이후 하루치가 포함되는데 공화당 지지자들은 확진 판정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주에서 선거인단 전체를 한쪽이 독식하는 미국 대선에선 선거인단 수가 많은 격전지를 잡아야 이깁니다. 바이든은 펜실베이니아 외에 미시간과 위스콘신 등 북부 격전지 3곳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샤이 트럼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4년 전에 근소한 차이로 이겨 선거인단을 독식했습니다. 트럼프가 빠르게 회복할 경우 지지 세력이 다시 결집할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은 한반도 정세에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방한하기로 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일본만 방문하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번 방한 때 모종의 이벤트가 기획될 거란 말들이 많았는데 10월에 깜짝 뉴스, 그러니까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폼페이오 국무장관. 대통령의 확진 판정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I'm planning to head to Asia on Sunday. We're doing everything we need to do in Washington to make sure that we're covered down there as well. I want to make sure we're handling this in a way that makes sense. 일본, 몽골,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려던 일정을 축소해 6일까지 일본만 방문합니다. 대통령이 입원한 마당에 워싱턴을 오래 비워서는 안 된다고 본 겁니다. 폼페이오는 대통령 유고 시 권력 승계 4순입니다. 대신 방한 일정은 이번 달 중으로 새로 짤 계획입니다. 폼페이오의 방한 취소로 대선 전에 북미 간 깜짝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무산됐습니다. 처음부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트럼프의 확진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백악관발 코로나19는 워싱턴 정가를 멈춰 세웠습니다. 지난달 26일 연방대법관 지명식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상원은 2주간 일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사청문회도 19일 이후에야 가능하게 됐습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의회 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보신 것처럼 미북 간의 깜짝 정상회담이 무산된 상황에서 북한은 내주쯤 새로운 전략 무기를 선보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공개 움직임이 포착된 겁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한껏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도영 기자가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의 평안남도 평성과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과 이동식 발사대 4대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성은 자동차 공장으로 위장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생산 기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성에서 생산된 뒤 평양으로 옮겨진 것으로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연초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결국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뉴욕과 워싱턴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ICBM이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신형 ICBM 실험 발사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몸값을 올린 뒤 협상을 시도할 거란 분석입니다. 미국에 대한 압박인 거죠. 실제 쏘진 않더라도 너희들이 대선 끝나고 나서는 우리를 무시하면은 쏠 수도 있다. 미국도 추석 연휴 내내 비원비 전략 폭격기와 정찰기 등을 한반도 해상에 띄우면서 북한의 동향을 주시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어제 개천절에 경찰차 300대와 경찰 만여 명이 동원돼서 광화문 집회를 막은 것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의 놀이공원들은 인파로 붐볐는데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반면 방역 수칙을 지킨 차량 집회는 막히면서 기본권 침해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먼저 어제 오늘 서울 광장과 놀이공원의 풍경을 비교해서 보시고 이어서 포커스 코너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주차할 공간조차 없을 정도로 빽빽합니다. 어제 사람들이 몰리며 발디딜 틈도 없었던 이곳 서울대공원은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턱에 마스크를 걸거나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애들이 2명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신경 쓰이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사람이 많아서 좀 괜히 왔나 싶기도 하고. 예상 밖의 방문객에 공원 측도 비상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나오고 마스크를 지금 많이 쓰고. 온라인상에는 인파로 가득한 놀이공원과 경찰 차벽으로 막혀 텅 빈 광화문 광장을 비교하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정작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놔두고 광장만 통제해 시민들의 불편만 초래했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있으니까 분쟁하기는 거의 가가지고 해산을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못 가게 시키면 될 거. 시골 가려고 저 지하철을 나가가지고 못 가가지고 지금 일이 돌아서 나왔잖아. 밖에 가야 되는데. 일부 보수단체는 한글날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한글날 집회도 원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어제 집회를 막기 위한 경찰의 봉쇄 조치를 두고 정당한 방역이다, 아니다, 과잉 대응이다 이렇게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현 여권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버스 차벽을 비판하면서 명박산성이라고 불렀었는데 이번에는 야권에서 재인산성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경찰의 바리케이트를 보는 두 가지 시선에 맞췄습니다. 광화문 내거리 앞 두 층으로 쌓은 컨테이너 박스, 쇠줄과 말뚝으로 단단하게 고정하고 틈에는 용접까지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08년 6월 광우병 촛불 시위에 경찰이 설치한 바리케이트입니다. 당시 어청수 경찰청장은 전경버스 40대 이상이 부서져 비용만 30억 원이 넘게 들어 설치했다고 말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으로부터 명박산성이라고 조롱받다가 하루 만에 철거됐습니다. 이후 명박산성은 이명박 정부의 불통을 꼬집는 대명사로 각인됐죠. MB 충성파를 계속 임명하는 것은 명박산성을 마지막으로 또 쌓게 타는 것인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민주당은 근해산성이라며 경찰의 바리케이트를 꼬집었습니다. 명박산성 같은 이제 근해산성을 설치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일종의 거부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대통령이라며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절규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차벽으로 차단하고, 하지만 명박산성 퇴장 후 12년이 지난 어제 광화문에는 방역을 위해 집회를 차단한다며 다시 바리케이트가 등장했습니다. 광화문 일대는 대로부터 뒷골목까지 경찰 버스와 가벽으로 가로막혔습니다. 취재진도 신분증을 보여줘야 통행이 허가됐고, 주말을 맞아 광화문 인근으로 향했던 일반 시민들도 3중, 4중의 검문을 거쳐야 하는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광화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시내 90곳에 검문소가 설치됐고 경력 1만 1000여 명이 동원됐죠. 어제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경찰버스 300대에는 재인산성이란 새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제 광화문 광장에 경찰버스로 겹겹이 쌓은 재인산성이 국민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대통령이 산성을 쌓은 것을 보니 그분 눈엔 국민이 오랑캐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차벽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소통의 성역이었던 광화문 광장, 그리고 시민들의 모임을 막기 위한 경찰의 바리케이트, 명박산성에 이어 재인산성이란 이름으로 기억되진 않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지난 총선의 부정개표 의혹과 관련한 재검표 소송의 처리 시한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거 선거 때는 소송과 함께 재검표가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아직 한 곳도 진행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법원이 최근 민경욱 전 의원에게 답변서를 받으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한송원 기자, 가장 궁금한 게 재검표가 늦어지는 이유인데 법원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한 번만 재판하는 단심제입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이번 총선 관련 소송이 워낙 많아 더디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에 제기된 21대 총선은 선거 관련 소송이
9건입니다. 20대 총선 13건보다 10배나 많습니다. 대법원은 또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쟁점도 다양하고 복잡해서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 해도 관련법에는 6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처리 기한은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다만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이어서 소송이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무효 소송건은 시한이 11월 2일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민 전 의원은 인천 연수을에서 2,893표 차로 낙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달 안으로 변론 기일을 잡고 재검표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흘 전 대법원은 민 전 의원 등으로부터 재판에 쓰일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결국엔 소송 제기 5개월이 넘어서야 지금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전에는 재검표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과거 선거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2, 3개월 안에 재검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특정 성향의 대법관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네, 대법원은 그런 의혹은 사실관계부터 틀렸다는 입장입니다. 선거소송은 한 명의 대법관이 아니라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3개 부에서 나눠서 처리한다는 겁니다. 민경욱 전 의원 건의 경우 주심이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김상환 대법관인데 오히려 다른 사건보다는 빠르게 본격 심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지금 의혹이 이제 커지고 있으니까 서둘러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게 도움이 될 듯한데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재검표에서 당락이 바뀐 사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20년간 재검표에서는 5표 미만의 적은 표차만 발생을 했고 또 2000년 이후로 있었던 16대부터 20대까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2차례 재검표가 있었지만 당락이 뒤바뀐 사례는 없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표 부정 의혹이 재검표를 통해서 서둘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인천공항공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을 가다 보면 바닷가에 조성된 골프장을 보셨을 겁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스카이 70인데요. 이 골프장의 임대 계약이 올해로 끝나면서 땅 주인인 공항공사와 운영자인 스카이 72 측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새 운영자를 찾는 입찰 과정에서 스카이 72의 지상권, 그러니까 골프장 조성에 든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정작 국회에는 스카이 72 측에 배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입찰을 강행한 이유가 뭔지 먼저 조덕현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5년 활주로 예정 부지인 이곳을 스카이 72 측에 15년 동안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고 스카이 72는 땅을 매립해 골프장을 조성한 뒤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스카이 72 측은 임대 계약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활주로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협약서에 기재된 계약 변경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이를 거부하고 입찰을 강행했습니다. 스카이 72 측은 땅을 매립하고 시설물을 지어 가치를 높인 부분은 민법에 따라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서명한 실시 협약에도 무상 이전 조항은 빠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사는 기본 계약에 따라 무상 이전이 원칙이란 입장입니다. 그런데 TV조선이 입수한 공사 측의 국회 설명 자료는 이런 입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 측은 가치 상승분, 즉 유익비에 대해서는 상환을 인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스카이 72 측이 추산한 유익비는 883억 원. 공사는 시급하지 않은 행정 절차는 진행하지 말라는 권익위의 권고에도 입찰을 진행해 지난달 새 사업자까지 선정했습니다. 스카이 72 측은 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시설과 영업권은 스카이 72 소유이므로 감사원 청구 및 협상과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입니다. 공사 측도 수차례 접촉했지만 보도자료 이외에 추가할 내용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공항공사가 스카이 72와 계약을 연장하면 특혜 시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72 측은 이게 특혜에 해당하는지 감사원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지만 공사 측은 이걸 거부했습니다.
국토부가 안 된다고 했다는 게 공사 측이 든 이유인데 정작 국토부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문인지 안형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스카이 72 측은 지난 5월 인천공항공사의 골프장과 관련해 별도 입찰 없이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작년 초부터 행정기관 등이 감사원의 사전 의견을 받아 일을 처리하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는데 이를 활용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공항공사는 연장하면 특혜라고 하고 스카이 72는 협약의 변경 청구권이 있으니 어느 것이 맞는지 감사원에서 확인 받아보자는. 공항공사는 스카이 72 측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취재진에 해당 문제에 대해 국토부에 사전 컨설팅 신청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말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한번 상담을 받아간 적이 있어요.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만 받아가고 신청을 한 적은 없는데요. 두 기관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건지 감사원 컨설팅을 받지 않기 위해 누군가 거짓말을 한 건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네, 5일간의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날인 오늘 고속도로는 나탄때 정체리 빚은 곳도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영석 기자, 고속도로 정체는 해소가 된 것 같네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서울 요금소인데 차량들이 제속도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있기도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해소된 상태입니다. 오늘 하루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355만 대로 평소 주말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CCTV 화면 보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부근입니다. 나탄때 차들이 서행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양방향 모두 제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이천 부근입니다. 오가는 차량은 많지만 양방향 모두 소통은 원활합니다. 반면 서해안고속도로 송악나들목 부근은 낮 시간대와 마찬가지로 서울 방향으로 가는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 7시를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 30분, 광주에서는 3시간 20분, 목포에서는 3시간 40분,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1시간 30분, 강릉에서는 2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수도권으로 차량 37만 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중 이미 26만 대가 수도권에 들어왔습니다. 일부 지역의 고속도로 정체는 저녁 8시를 기점으로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요금소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어제 새벽 대구의 한 상가 사무실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밤샘 도박이 벌어졌고 누군가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건물 밖으로 급히 빠져나가고 30여 초 뒤쯤 건물 안에서 불꽃이 일며 불이 납니다. 어제 새벽 3시 50분쯤 대구의 한 상가 2층 산악회 사무실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불이 날 당시 산악회 사무실에는 모두 4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불이 나기 전날 오후부터 밤샘 도박이 이어졌고 7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누군지 알 수는 없으니까는. 경찰은 화재 직전에 다른 한 남성 등 도박 참여자들을 상대로 방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화 추정도 그렇고 이나물질로 인한 화재일 가능성도 있고. 오늘 새벽 2시 47분쯤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을 하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어제 새벽 경기 안성 시내에는 무게 100kg짜리 수컷 멧돼지가 나타나 70대 여성과 50대 남성을 잇따라 공격해 다치게 한 뒤 사살됐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요양원과 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면서 국내 확진자는 추석 연휴 나흘째 2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을 오가면서 조용한 전파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어 안심 단계는 아니라고 정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또 병원과 버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차오름 요양원. 입소자 6명이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검을 받았는데 양성 반응이 나온 거거든요. 80대, 70대 그렇거든요. 방역 당국은 모레까지 이 요양원 전체를 코호트 격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디자인고에선 지난달 30일 교직원 1명이 처음 감염된 이후 동료 교직원 5명과 가족 1명 등 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인천에서는 추석 연휴 강화도에 할머니 집을 다녀온 30대 등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나흘째 확진자가 2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산발적 집단 감염과 연휴 기간 이동으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최대 잠복 기간 14일을 고려하면 연휴 동안 조용한 전파가 진행돼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는 13일부터 거리 두기 단계와 위험도에 따라 유흥업소 등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특별방역대책 이후의 거리 두기 단계는 다음 주 중반 이후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초저금리 시대다 보니 최근 SK바이오팜 등 공모주 시장에 관심이 컸죠. 내일부터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일반 공모주 청약이 시작됩니다. 역시나 높은 경쟁률이 예상돼 증거금 1억 원을 넣고도 한 주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김지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연일 새로운 K-팝 역사를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오는 15일 상장을 앞두고 내일부터 이틀간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에 들어갑니다. 공모 주식 수는 713만 주, 이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142만 6천 주가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됐습니다. 지난달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빅히트의 공모가는 13만 5천 원이 확정됐고 경쟁률은 1117.25대 2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경쟁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SK바이오팜의 경쟁률은 뛰어넘었습니다. 실제 공모에는 BTS의 팬클럽까지 참여할 것으로 보여 경쟁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IPO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워낙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일반 청약에서 청약 경쟁률이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야 되는. 네, 이 때문에 1억 원 이상을 증거금으로 넣어야 일주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공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빅히트의 시가총액은 4조 8천억 원, 국내 3대 기획사인 JYP, YG, SM의 시가총액을 합친 규모를 넘어섭니다.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지만 빅히트의 매출 대부분이 BTS라는 단일 그룹에서 발생하고 있고 미디어 환경 변화 등 변수가 많아 앞으로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각종 규제로 최근 부동산 매매 거래가 주춤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외국인들은 강남 4구에서 부동산을 계속해서 더 사들였습니다. 규제 사각지대가 이유라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8월 단 한 건이 매매 거래됐는데 매수자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최근 이 일대엔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매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교포죠. 한국에 이제 가족들 있고 미국 부동산 투자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으로 투자를 원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실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이른바 강남 4구의 외국인 매매 거래량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133건, 전달보다 5.5% 늘었습니다. 외국인들의 강남 4구 건축물 거래량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 4구의 전체 부동산 거래량이 27%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전부 적용받는 내국인들과 달리 외국인들은 자국은행을 이용할 경우 LTV DTI 규제도 받지 않고 국내에 집이 없을 경우 해외에 몇 채가 있든 무주택자로 되는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국인들은 규제가 촘촘한 데에 비해서 외국인들은 반사 이익을 노리고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국인 역차별 논란에 국회는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 강화 법안을 줄지어 발의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추석 연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인물은 가수 나훈아 씨였죠. 나훈아 씨가 KBS 콘서트에서 한 말을 두고 속 시원한 정권 비판이다.
아니다, 이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라 등 말들이 많았습니다. 발언의 당사자인 나훈아 씨는 이런 공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 걸었다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생길 수 없다. 가수 나훈아 씨가 지난 30일 추석 특집 공연에서 꺼낸 발언들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나훈아가 우리 마음을 속 시원하게 대변해줬다며 정부를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했습니다. 은중유골이라고 저는 말씀 중에 현실에 대한 비판도 없지는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권력자는 주인인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키워드를 남긴 것이라고 평가했고, 김병욱 의원도 오죽 답답했으면 국민 앞에서 저 말을 했을까라고 했습니다. 여권은 지나친 확대 해석을 하지 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아전인수식 해석이 놀랍다고 했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나훈아 발언을 오독하지 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여야는 전국 현안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군이 소총으로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했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남북 공동조사가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접근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공동조사를 해서 정확한 사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특혜성 휴가와 관련해 야당이 특검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특검 사안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요트 사러 미국 간 강경화 남편으로 하겠습니다.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이 미국으로 요트를 사러 가서 지금 논란이 뜨거운 거죠. 예, 사실상 해외 방역 최일선에 선 외교장관의 배우자가 이 시국에 뜬금없이 해외여행을 떠난 셈인데, 출국 직전 언론에 이런 어록을 남기고 유유자적 사라졌습니다. 예.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거다. 그리고 모든 걸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살 수는 없지 않나, 이런 발언들입니다. 예, 요트를 사러 가는 게 옳다고 믿는 걸 하는 거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 외교부도 해외여행 자제령을 지금 내린 상황이잖아요. 근데 외교부 장관 남편이 이 시국에 해외로 갔다. 예. 잘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네, 외교부가 지난 3월에 이미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렸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매달 연장돼서 이번 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귀국 지원을 포함한 영사 조력을 지속 제공하면서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 등도 필요에 따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강 장관이 남편을 말렸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남편 입장이 코로나가 하루 이틀 안에 없어질 것도 아니지 않냐. 예. 만날 집만 지키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강 장관 입장이 좀 전해졌습니다. 국민들이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어 경위를 떠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오래 계획하고 미루다 간 거라 귀국하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다. 설득도 했지만 결국 떠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설득을 하긴 했군요. 예. 자, 조용히 남편이 떠났어도 문제가 됐겠지만 어쨌든 언론 카메라에 지금 잡힌 상황이고, 예. 또 근데 여행 가는 걸 사전에 블로그를 통해서 지금 다 공개를 해서 알려줬다면서요? 예, 거기 보면 이번에 구매하는 요트의 재원도 상세하게 반복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요. 예. 캔터 51피트 세일링 요트고요. 객실 3개의 구매 가격은 12만 달러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2만 달러면 한 1억 5천쯤 되나요? 예, 그 정도입니다. 예. 자, 그런데 남편이 이 시국에, 코로나 시국에 해외여행을 간 적이 더 있었다면서요? 예, 지난 2월에 베트남과 카리브해 섬을 차례로 다녀온 사실이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 파리도 경유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6월엔 그리스 장기 여행을 계획했다가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행 자제 공고를 내린 외무부 장관의 가족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신 거다. 사회 지도층으로서 외국 여행 자제라면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저 논란 말고도 강경화 장관이 그동안 다주택자라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여기에도 지금 남편이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 블로그 글들이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이 됐는데 예. 그 강경화 장관은 지난해 25억 원 상당의 연희동 단독주택의 앞마당을 공시가 인상 직전에 세 자녀에게 이른바 쪼개기 증여해서 꼼수 절세 논란에 휩싸였죠. 그런데 남편 블로그를 보면 그 단독주택을 재건축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는 방안도 추진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또 블로그에 올라와 있었군요. 예. 한마디로 점입 가경입니다. 예.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요트 사러 미국 간 강경화 남편의 느낌표는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로 하겠습니다. 예.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이제 글귀입니다. 그 코로나 사태로 국민 모두가 불확실한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와중에 외교장관 남편의 자유로운 요트 구매 여행을 민초들이 어떻게 볼까 싶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차기 주자들의 사적 대화로 하겠습니다. 예. 어제 개천절 기념식에서 두 사람이 지금 만났다고 하는데 차기 주자. 예, 김종인 위원장도 차기 주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요. 사적 대화라는 건 뭡니까? 예, 두 사람이 이제 함께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게 포착이 됐는데 예. 뭐 무슨 대화 나눴나 이렇게 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대표가 먼저 그 SNS에다가 공수처 출범과 이른바 공정경제 3법안 처리에 관해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런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뭐 사적인 이야기만 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 3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뭐 복잡한 셈법이 있다면서요. 예,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실제로는 민주당 의원들도 대기업 로비를 받아서 겉으로만 미는 척하고 야당 반대를 핑계로 무산시키려 하는 속셈이라고 했는데 그 앞서 TV조선과의 통화에서도 재계의 로비가 하도 심하니까 여기저기 반대가 심한 건 당연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라 이렇게 말한 바도 있습니다. 예, 뭐 이거는 뭐 김 위원장의 주장이니까 예. 민주당 쪽은 또 어떻게 대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지금 추석 이후에 전국이 이 경제 3법을 중심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김 위원장이 이 법안들을 바탕으로 이제 내년 서울시장 선거뿐 아니라 1년 반 정도 남은 다음 대선까지 지금 이 법을 통해서 지금 연계시켜서 움직이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김 위원장이 뭐 본인은 부인하고 있긴 한데 대선 주자로 나설 거다 이런 얘기는 당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본인도 뭐 딱 잘라서 대선 도전 안 한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 마다하실 생각은 아니 없으신가요? 나는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잘 알지를 못하고 나는 대권 후보가 아니다라고 지금 천명을 하시는 건가요? 네. 명확하게 대선에 생각이 없으시다라고. 과연 그와 같은 것을 지향하는 그런 아마 분위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면 대선에 절대 안 나간다 이런 뉘앙스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들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좀 더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차기 주자들의 사적 대화의 느낌표는 내 나이가 어때서로 하겠습니다. 예, 내 나이가 어때서요? 예. 김 위원장이 그 당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긴 하지만 생각은 가장 젊다. 이게 얼마 전에 국민의힘 김수민 홍보본부장이 한 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에 도전한 바이든 후보와 2살밖에 차이 나지 않고 버니 샌더스하고는 1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몇 달 전에 김 위원장에게 두 사람 나이 얘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 그러자 김 위원장의 반응이 독일 아데나워 총리를 언급했습니다. 예. 73살의 총리를 시작해서 87살까지 재임한 바로 그 사례입니다. 이제 본인도 주변과 언론에 계속 나이가 내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극장가는 대작이 주도하던 예년과 달리 개성 다른 영화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따뜻한 가족 코미디 영화가 코로나로 얼어붙은 극장가를 녹였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추석 극장가를 사로잡은 건 가족 영화 담보입니다. 사채업자들이 어린아이를 담보로 맡아 키우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연휴 첫날부터 4일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70만 관객을 모았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따뜻한 눈물과 웃음을 자아냅니다. 소홀했던 관계라든지 가족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둘러봐야 할 소외된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더 하게 되면서 지난 3월부터 수차례 개봉 연기 끝에 개봉한 국제수사는 해외여행 중에 현지 범죄에 휘말려 좌충우돌하는 동네 경찰 이야기로 배우 곽도원의 코믹 연기가 이목을 끕니다. 전화기. 하지만 미스터리 스릴러 디바, 무협 액션 영화 검객 등은 다소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즐겁게 웃으며 볼 수 있는 영화에 관객이 몰렸지만 올 추석 극장가는 어느 때보다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관객들을 찾았습니다. 개봉하려고 했던 영화들이 수년이 되면서 중소규모 예산 영화들이 시장에서 관객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죠. 연휴에 선보인 신작들에 오랜만에 관객들이 모이면서 극장가는 코로나19 빙하기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집에만 있어라. 이번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청에 내걸렸던 현수막입니다.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이렇게 굴절됐듯 코로나의 공포는 명절에 설레는 마음까지 앗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추석이 유난히 힘겨웠던 건 전염병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연휴 끝자락인 어제 서울시청의 현수막 앞엔 거대한 4km의 차벽이 세워졌습니다. 일부 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한 방역 차원이라고 하지만 2020년 대한민국의 추석은 이 장면으로 더 황량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근교의 놀이공원은 이렇게 차들로 빽빽했다니 그야말로 웃픈 광경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차벽을 과거 명박산성에 빗대서 제인산성이라고 불렀습니다. 1980년대 계엄령을 연상시켰다는 이 차단벽, 촛불 정신으로 탄생했다는 이 정부의 일그러진 권위주의 상징물로 여겨지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은 반드시 따라야 하지만 그 방역 기준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자동차 집회까지 불허한 게 헌법 가치에 비춰 과연 옳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방역을 허문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였을까요? 북한군의 총격으로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슬픔과 비통함, 여기에 더해 추미애 장관의 적반하장식 주장까지 나오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은 왜 마디라도 외치고 싶었던 게 아닐지. 나흘 전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TV에 출연했다는 가수 나훈아 씨는 가왕의 존재감과 함께 의미 있는 말들을 남겼습니다. 그 말들이 그토록 세간의 화제가 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동안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이가 이렇게 없었나? 어쩌면 국민들이 바란 건 이렇게 작지만 가슴을 파고드는 위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과거 문 대통령은 퇴진을 요구받는다면 광장으로 나가 설득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문 광장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앞에 서서 말하자면 끝장 토론이라도 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통 대통령이 되겠다던 그 다짐 뒤로 차디찬 차벽만 남은 지금 우리는 구성진 트로트 한 자락, 가수의 한마디에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광장으로 나가 설득하겠다였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준비를 해야 할 텐데요. 오늘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린 가운데 저녁까지 전국 곳곳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귀경길 운전에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죠. 이에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9도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춘천이 6도, 광주 11도가 예상됩니다. 되고요. 낮 기온도 이 찬바람이 불면서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은 옷차림을 보다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한 주간 날이 대체로 맑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4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